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근대 파트로 넘어와서 근대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네, 근대의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 내용 한번 이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국 운동이라고 하면 나라를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별로 좋지 못한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어떻게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좋은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굵직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사건의 앞뒤 관계를 보거나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거나 하는 거를 연결하는 문제를 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모년에 일어난 군사적인 난동이란 뜻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구식군인들은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급료체불 등으로 불만이 쌓여 있었다. 구식군인들이 뭐예요? 구식군인이 있다면 여기 신식군대가 있겠죠? 그냥 조선시대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옛날 방식의 군대가 있고, 이제 조총 같은 거 쏘는 신식군대가 있어요. 그게 별기군이죠. 이 별기군과 구식군인들 사이에 굉장한 차별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우선순위에는 별기군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별기군하고 엄청 차별을 받았고 심지어 급료가 밀립니다. 월급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조금 한두 달 밀린 게 아니라 연 단위로 밀리는 거예요. 막 1년씩 급여를 안 주고 하니까 사실 월급을 한 달만 안 받아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급료 체불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쌓였다는 얘기죠.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대체로 문제가 조금만 있는데 터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하극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그럴만하다 해도 주동자는 잡혀가지고 무조건 죽어요. 그러면 기강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여기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정말 참다 못해가지고 빵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자기들의 신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일단 다 죽음은 각오했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항을 하고 나서 일본이 경제 침탈을 엄청 하죠. 처음에 이 법안 개정하기 전에는 쌀도 막 무제한으로 막 가져가요. 그리고 이거 갖고 가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는데도 대체로 듣지 않고 우리나라의 쌀과 이런 양곡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갑니다. 항상 일본은 쌀이 좀 부족했거든요. 거기는 섬나라기도 하고 아무래도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 우리보다는 농사가 조금 덜 되었겠죠. 그러니까 일본 자국의 쌀 부족 문제를 우리한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덕분에 쌀 공급이 되지만 덩달아 우리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한 거죠. 경제 침탈이 보통이 아니었고 처음에 관세도 없이 막 상품 수출입도 하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쌀값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먹고 살 게 또 없어요. 군인들만 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못 사는 일반 백성들의 대체로는 일본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별기군을 지도하는 이 군관이 또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일 감정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우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급료를 주긴 줘야겠죠. 근데 국가가 급료를 체불한다고 하는 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국가에서는 이들의 급료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착복을 한 거겠죠. 부정부패가 지금 끝판까지 다다른 상황인데 뭐가 급료라고 나오긴 나왔어요. 급료가 나왔는데 다 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일부만 우선 지급을 해줬는데 급료랍시고 나온 쌀가마니를 열어보니까 쌀이 이렇게 한 가마니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절반 정도는 못 먹는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겨하고 껍데기하고 모래가 막 섞여 있으니까 도저히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쌀이더라. 누가 이제 절반 빼간 거죠. 그리고 딴 걸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급료를 준 것도 되게 늦게 줬고 조금밖에 안 준 주제에 제대로 된 쌀도 아니다. 완전히 빵 터집니다. 이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화가 잔뜩 나서 선해청이라고 하는 원래 이 급여 지급을 해야 되는 관청이 있어요. 이 창고로 달려가는 거죠. 선해청을 달려갔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합니다. 불을 막 질러버려요.
그리고 별기군을 지도하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이 이때 휩쓸려가지고 살해당합니다.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반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관청을 공격하고 고관대작을 죽였어요. 심지어 일본인 교관을 살해했어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면 이 반란은 실패하면 안 되겠죠. 반란이 실패하면 반란인데 성공하면 혁명이잖아요. 이거는 성공한 혁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리더가 될 지도자를 찾아서 다음 액션을 옮기게 되는데, 자, 민씨 정권을 축출한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구식 군인들이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민씨 정권의 이 민씨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민비, 이 명성황후 쪽 사람들이겠죠. 민씨 정권들의 고관을 살해하고 도시의 하층민, 지금 불만 막 가지고 있었던 도시 하층민들이 합세를 해서 궁궐을 습격을 해서 왕비를 죽이러 사실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 일본 교관 살해하고 나서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제 구식군인들이 요청을 먼저 한 거죠. 그때 이제 섭정 자리에서 물러나서 약간 뭐 속된 말로 하면 뒷방 늙은이처럼 들어가 있었던 이 흥선대원군이 어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으로 이 민비라는 며느리하고 대척점에 서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한을 전부 내려놓고 집에 거의 칩거하고 있었는데 이 구식군인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을 다시 끌어낸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변호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줄 거라고 믿었었던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도 요거를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넌지시 이게 성공을 하려면 이거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넌지시 민비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암시를 줬을 겁니다. 그러니 궁궐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민비는 명성황후는 충주로 몰래 이제 궁녀 옷을 받고 있고 피난을 가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군란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니까 고종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에게 이거를 수습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재집권을 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정부가 했었던 개화 정책을 중단을 합니다. 2개로 줄여놨었던 군영을 폐지하고 원래 옛날대로 5군영 부활시키고요. 5군영이었다가 2군영으로 줄였던 건데, 그리고 별기군 창설해가지고 운영했던 건데 원래 군영이 5개가 있다가 2개로 줄었다는 건 누군가는 해고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자, 이거 다시 원상복귀. 5군영 다시 부활시키고 통리기무 암혼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별기군을 완전히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제 개화를 했던 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원점으로 돌리고요. 사실 요 사이에 또 뭐 했냐면 민비가 죽어야 나중에 확실하게 정권을 잡는 건데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민비가 죽지 않은 거를 이 흥선대원군도 알고는 있었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2번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여기엔 적혀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했던 게 민비 장례식을 치러요. 시신도 못 찾고 죽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장례식을 국장으로 크게 치릅니다. 매우 신경 써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명성황후를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딘가에 살아있어도 국가에서 죽었다가 인정하고 장례식을 했는데 다시 나와서 내가 사실은 죽지 않고 어디 숨어 있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죽음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명성황후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당한 돈과 시간을 좀 소모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좀 취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명성황후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충주에 피난가 있다가 청나라에 연통을 넣습니다. 청나라. 그 청나라에다가 지금 우리가 반란이 일어나서 큰일이 났으니까 군대를 좀 빌려줘라. 청나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도와주고 나서 우리나라 내정에 깊숙이 간섭할 수 있게 되는 명분을 얻게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강화도 조약 안쪽에 우리 자주국이야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간섭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뜯어갈 때 청나라 그거 보고만 있었죠. 우리를 지켜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 청나라는 우리를 자기네들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지금 일본이 가져갔거든요. 나의 셔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이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의 영향을 넓힐 거를 좀 노리고 있던 차에 SOS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민씨 정권의 요청을 받아서 청군이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난을 진압을 하는데 이거를 앞에서 이끌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을 진압을 하죠. 그리고 우리 이것 때문에 청나라한테 또 이권을 넘겨주게 되는 게 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우리 배상금 물어요. 왜 배상금 물었냐? 일본 공사관 습격했죠. 불에 타버렸죠. 심지어 일본인 사망했어요. 여기에 대한 어마무시한 배상금을 요구를 했고, 봐봐,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 교관이 죽고 지금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죽었어. 안전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일본인 병사를 주둔시키는 거 오케이 하라고 해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무장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서 공사관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유사시에 이 사람들 데리고 뭔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거죠. 이미 이렇게 사고가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를 해주고, 우리나라 도와주러 온 청나라,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거를 맺는데, 우리가 지금 청나라가 일본한테 무역적인 이권을 지금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걸 좀 뒤집어 보고자 이런 걸 체결을 한 건데, 자, 조선을 종속국으로 다시 규정을 합니다. 강화도 조약에서는 우리 자주국이라고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썼지만 아닌데, 얘네 자주국 아니고 청나라의 속방이야. 조선은 우리의 종속국이고 청의 종주권 확실하게 다시 여기다 명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이 개항장을 떠나서 완전히 육지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이 통상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범위를 늘려놓는 이런 거를 해요. 개항장에서만 장사를 한다면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니까 근본적인 상업을 뒤흔들 수는 없지만,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 집단, 시전 상인들도 모여있는 그런 데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달아서 진행이 또 되게 되는데, 자, 이거 이모군란 다음에 또 어떤 급진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불과 한 2년도 못 돼서 굉장한 게 또 일어나요. 왜냐면 요거를 하고 나서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보통 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청의 내정 간섭. 우리의 내정 고문으로 중국인을 파견을 한 게 있고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외교 고문이 또 조선에 파견이 돼가지고 요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청의 내정 간섭, 그리고 민씨 정권의 견제, 개화 정책은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돼버리고 안드로메다로 가버립니다. 내부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와중에 청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간섭을 하니까, 너무 감나라 떡나라 하니까 여기에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때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일부가 본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 틈을 노려서 일어난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아까 우리가 개화파라는 걸 봤을 때 개화파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급진 개화파가 있고 온건 개화파가 있고 한데,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거 조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갑신정변을 기획을 했었던 사람들은 개화당이라고 불리는 급진 개화파입니다. 김옥균, 박영용, 홍영식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사람들이 구상을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가 너무 우리나라를 종속국으로 치면서 언제적 얘기인데 그게, 그러면서 너무 이것저것 간섭을 심하게 하니까 개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잠깐 빠졌을 때 우리가 정권을 장악을 해서 우리 스스로 개화 정책을 빨리 한번 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요거를 꾸리게 되는데, 사실은 김옥균이 이거를 바로 할 생각은 없었고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김옥균을 좀 부채질을 해요. 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군대 빌려줄게.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든든하게 군대를 받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너네는 나중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일본이랑 좀 유리하게 같이 좀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주면 돼. 이러면서 김옥균을 살살 꼬드긴 거죠. 이거를 믿은 게 김옥균의 최고 실책입니다. 일본이 정말 도와줄 거라고 믿은 게. 결과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튼 그거를 믿고 어떻게 꾸리냐면, 한꺼번에 끝내려면은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죽여야 돼요. 이거 천천히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를 모았냐면 이들이 전부 다 모이는 행사를 노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입니다. 지금의 우체국 같은 근대적인 우편 제도를 하는 우정총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거 개국 축하 파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왕이랑 왕비도 가고 사람들 다 모여서 고관대작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싹 처리하기에 매우 좋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노렸는데, 지금 그 서울 인사동 바로 옆에 조계사라고 있잖아요. 그 조계사 사찰의 바로 옆에 보면은 우정총국 그 있었던 자리라고 표석도 있고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 조그만한 기념관이 하나 지금 서 있어가지고 여기가 우정총국이 있었던 자리다라는 걸 또 거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변을 일으켜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고종과 왕후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지금 밖에서 뭔가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해서 요 두 사람의 신변을 확보하고 바로 인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우궁이라는 자리로 데리고 가서 어찌 보면 왕 부부를 인질로 조금 잡은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개화당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주요 인물들 제거해버리고 정부를 수립했고 14개조 개혁정강이라는 걸 발표를 기습적으로 합니다. 여기 개혁정강이 조금 나와 있어요. 정치적으로 청나라에 대해서 조공하고 막 이러는 거 폐지하겠다. 능력에 따라서 관리 등용할 거고 중요한 게 입헌군주제 할 거야 우리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고종의 심기를 상당히 불쾌하게 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옛날 방식의 보부상들 보호하는 관청 없애버린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근대적인 상업시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재정을 하나로 호조로 일원화를 하겠다. 여기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근대적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14개로 추려가지고 먼저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정변은 실패합니다. 청나라 군사가 너무 빨리 돌아왔고요. 그리고 일본군이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완전히 도와주지 않고 흉내만 내다가 철수를 싹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게도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거랑 관련된 사람들 전부 죽거나 투옥되거나 했고요. 김옥규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고종이 보낸 추적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3일천하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자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실패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과. 자 여기에 관련 국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고 또 청나라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됐냐면 한성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왜 여기서 또 일본이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또 일본대로 배상금을 또 요구를 합니다. 조선이 일본에 또 배상금을 지불을 했고요.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또 우리가 다 댑니다. 그리고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은 미묘한 긴장 기류가 있었어요. 서로가 조선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텐진조약이 뭐냐면 야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하자. 왜 우리가 막 싸워서 둘 다 서로 머리채를 딱 잡고 있으면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 걸 한 거예요. 조선에서 청나라랑 일본이랑 둘 다 군대 동시에 철수하자. 그리고 조선으로 누군가가 파병을 하면은 상대 국가에 미리 알려주기로 하자. 공평하게. 서로 이렇게 그만 싸우자 해서 텐진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킬 생각은 딱히 없었겠죠. 근데 텐진조약이라는 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지더라. 이게 갑신정변 때문에 맺어지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갑신정변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문도 사건. 조선이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이 거문도 사건은 뭐냐면 청나라를 우리가 견제하려고 러시아랑 교섭을 좀 시도를 했던 게 있는데 청나라 견제하려고 그만큼 국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하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위쪽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도를 했더니 영국이 아니 러시아가 이러다가 남쪽까지 내려와서 영역을 확장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구실로 내세우더니 난데없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맘대로 거문도에다가 포트 해밀턴이라고 이름도 붙여가지고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때 이런 문제가 하도 터지니까 내부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슬쩍 나온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누구 편 들고 하느냐. 이거 너무 피곤하고 우리만 피해를 본다. 한반도는 중립국이 돼야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물고 뜯고가 너무 심해지니까 유길준이라는 사람과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라는 사람이 한반도는 중립국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고종도 나중에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만 중립도 깍두기도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힘이 한 개도 없는데 이 서구 열강이나 주변 국가들이 깍두기가 되게 남겨두겠어요? 그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리는 중립국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슬슬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저렇게 지도자들 지배 계층이 정신이 없으면 백성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밑에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 거죠, 지금. 탐관오리들 막 날뛰고 있고, 지금 이거 하나도 뭐 개선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탐관오리만 있었지만, 이제는 청나라랑 일본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다 뜯어먹습니다. 너무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걸로 일어났었던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 자, 원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처음엔 일어났었어요. 동학이라고 있었잖아요. 서학에 대비되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게 있었는데 최지우가 이거는 너무나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2단으로 규정을 하고 일대 교주였던 최지우가 또 처형을 당하면서 동학도 이렇게 탄압을 조금 당하게 돼요. 그런데 동학이 이제 교세를 확대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밑에 하층민과 일반층한테 너무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부가 탄압을 하면 할수록 더 성장을 해서 교세가 계속 확대가 되고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영이 포교 활동이랑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뭔가 시스템이 정비가 돼요. 그냥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동학을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포접제라는 거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포접제가 뭐냐면 동학에서 점점 커지는 교도들을 많아지는 교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단위를 만든 건데 각 지방에다가 접 이런 걸 만들어서 교단을 설치하고 접주라고 하는 각각의 그룹장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한 거예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교세가 굉장히 커집니다.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커지게 되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게 커져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종교가 2단이면 안 되겠죠. 우리의 1대 교주가 2단으로 처형당해서 그게 명예회복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세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었을 때 교조신원운동이라는 걸 해요. 최지우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학을 이단이 아니라 정식 종교로서 사상으로서 인정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례 집회라는 거를 합니다. 교조신원, 우리 최지우 명예회복해주세요. 포교활동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학 탄압하지 마시고 이런 거 국가에서 인정해주세요. 이런 걸 하면서 삼례 집회라는 걸 하고요. 보훈 집회라는 것도 또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이 종교에 해당하는 내용만 요구하다가 요 시기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국내외가 좀 불안정하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역할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보훈 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에 하나는 보국안민이 있어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만 우대하는 그런 걸 조금 넘어서 있어요. 약간 정치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외양창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과 서양 세력 뭐 똑같은 거니까 우린 이거를 배척한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킬 거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은 놈들이고 우리는 이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기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척외양창입니다. 뭔가 이제 민족운동으로 비화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어났던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처음에 고부밀란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고부 군수에 조병갑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어쩜 조병갑인지.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하고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짠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떤 탐관오리의 탐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조그마한 난으로 일어났다가 이게 점점 커진 건데 그 씨앗을 제공한 사람이 고부군수 조병갑이에요. 이름 따라서 갑질을 엄청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금과 사람들한테 노동시키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걸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너무 횡포를 많이 부려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바른 말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곤장을 막 때려버리고 이 와중에 뭐 죽는 사람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전봉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민 지도자 전봉준의 주도로 농민군이 모여가지고 고부의 관청을 습격을 해요. 그리고 이 관청 습격하는 거 약간 하극상이니까 정부에 보고가 돼요. 근데 이런 사건은 흔하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거 사건 한번 조사해봐. 정부에서 파견하는 일종의 사건 조사 검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있는데 그런 걸 안핵사라 그래요. 조선 후기에 지방에서 발생하는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하는 거죠. 이런 게 아예 정해져 있었다는 거는 그 정도로 밀란이 꽤나 자주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핵사로 파견됐었던 이용태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농민을 탄압합니다. 감히 농민들 주제에 하극상을 해? 하고 조병갑의 횡포를 제대로 이렇게 벌하지 않고 농민들만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참는 거죠.
이거 봐라. 정부가 무슨 우리 얘기를 들어주냐? 이제는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전봉준이 주축이 돼가지고 경문을 아예 만들어서 강령을 발표하면서 사람을 모아요. 이게 백산 집회입니다. 백산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쫙 모아서 순식간에 굉장한 농민군이 모이고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광군한테 심지어 이겨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전라도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전주는 지금도 거기에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는 경기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전주성이 점령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국가 정부에서도 깜짝 이제 놀라게 되는데, 야, 이거 이제 우리 손으로 수습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부는 자기네들 손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청나라에 SOS를 치죠. 청나라에 우리가 SOS를 쳤어요. 정부가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데 청군이 그래서 또 들어오거든요.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을 하니까 우리 앞서서 텐진 조약 맺은 거 있었잖아요. 일본이랑 중국 그 차이에서 텐진 조약 맺은 게 있으니까 일본이 이 소식을 듣고 뭐야? 텐진 조약 우리 맺었는데 청나라가 파병을 했어?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인천에 일본 군대가 상륙을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정부가 깜짝 놀라요. 이거 뭐지?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청나라 군대만 불렀는데 일본 군대가 왔네? 근데 자기들끼리 맺은 조약이 있어가지고 안 나간다네? 야, 자칫 잘못하다가는 괜히 애꿎은 전쟁터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농민군도 뭐야? 우리가 원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게 정부에 몇 가지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청나라하고 일본의 무장한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군과 정부가 니즈가 좀 맞아 떨어졌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들끼리 싸움인데 외부인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화해를 합니다. 이건 좀 아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여기서 전쟁이라도 하면 끝장이다. 철수를 요구를 하고 자, 우리는 요거만 개정해주면 돼요 하면서 정부하고 농민군이 화해를 해요. 이걸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전주화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지켜야겠죠. 농민군이 집강소라는 걸 설치를 해서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걸 실천을 해요. 토지 균등해서 분배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해서 쫓아주시고 신분제 없애주시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주시고 그동안 불편했었던 악습, 폐습 이런 것들을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요거를 실천을 하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응해서 개혁추진기구로 교정청을 또 설치를 해요. 물론 이것도 막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가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려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2차 동학농민운동은 왜 일어났냐면 여기에서 해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이제 얘네들은 철수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장사자들이 화해를 해버렸으니까 청나라도 다시 청나라 가야 되고 일본도 일본으로 군대를 철수시켜야 되는데 일본 군대가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기습적으로 한양의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청나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데 왜냐면 약속을 어기고 일본이 우리나라 이 궁궐을 점령을 했으니까 청나라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 먼저 공격을 해서 청일전쟁이 발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정부가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설치를 하고 있고 뭐 약속이랑 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일본이 갑자기 또 내정 간섭을 하더니만 갑자기 안 가고 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여기에 일말에 동학농민군의 어떤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삼내에서 농민군들이 다시 모이고요. 논산에서 충청도 논산에서 남접과 전봉준이 이끌고 있었던 남접과 손병희가 이끌고 있었던 북접이 만나가지고 집결을 해요. 그리고 이 군대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공주의 우금치에서 전투를 했는데 관군 플러스 일본군에게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 우금치에 사람의 시신으로 산이 쌓이고 피로 강물이 물들었다고 돼 있을 정도로 굉장한 패배를 합니다. 여기는 다 총 들고 화약 들고 무장하고 있지만 농민군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냥 대나무 뾰족하게 깎은 죽창이랑 막 이런 거 들고 싸우니까 사실 한계점이 좀 명확했던 거죠. 이때 전봉준을 비롯해서 동학의 지도부들의 대부분이 또 체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똘똘 뭉쳐 일어나서 대단한 범위로 확장됐었던 일어났었던 이런 운동이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국가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거를 개선시키려는 방향으로 뭔가 운동이 좀 확장되고 성장했다는데 동학농민운동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일어나는 게 동학농민운동을 겪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직후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부 내부에서 갑오개혁이 또 있었어요. 경복궁을 점령하잖아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와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내정개혁을 강요하더니 본인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내각을 만들어 버려요. 약간 친일적인 내각인 거죠. 그리고 정부가 교정청이라고 이 동학농민군하고 약속했었던 이 교정청을 또 폐지해버리고 최고 결정기구로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를 해요. 첫 번째 갑오개혁 때 설치된 초정부적인 기구인데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정부의 관부라는 거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비정상적이고 초월적인 기구 하나가 등장을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근대적인 개혁을 탁탁탁 해버리게 되는 거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조선시대 후반에 비변사가 또 이런 초월적인 기능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 초월기구로서 군국기무처가 존재를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추진하는 희한한 기구로서 이게 설치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는데 일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국기원을 좀 사용을 하게 하고 너네 더 이상 청나라의 종속이 돼가지고 쟤네 연호 쓰고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왕실이랑 정부랑 사물을 또 분리하게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좀 관제가 격화되는 측면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당근도 쬐끔은 줘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 동학농민군이 요구했었던 과거제도 같은 폐단 이런 거는 좀 없애주고요. 대체로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었지만 개중에서 몇 가지가 우리가 밑에서 꾸준히 요구했었던 몇 개가 여기에 들어가요. 과거제가 드디어 폐지가 되고 신분의 구분 없이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일본인을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여튼 과거제가 요때 폐지가 됩니다. 1차 갑오개혁 때. 요때 폐지가 되고요. 경제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탁지화문이라는 거 하나로 다 모아버리고 은본위제라고 하는 이 단위제를 실시하고요. 세금 낼 때 이 동전으로 이 화폐로 내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옷감이나 이런 걸 내지 말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드디어 노비가 없어집니다. 노비법이 없어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다고 생각했던 악습이 좀 있죠. 일찍 결혼하는 거, 조혼, 과부의 이 재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없애고 고문하지 말고 연좌하지 마라. 우리가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악습이 이 갑오개혁 1차 때 폐지가 됩니다.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드디어 개혁이 되는 것들도 살짝 껴있어요. 1차 갑오개혁 때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오개혁. 사실 이게 첫 번째 하고 끝나고 다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굳이 1차, 2차로 좀 나누는 건데 2차 갑오개혁을 좀 보겠습니다. 2차. 자, 청일전쟁 도중이에요. 아직 진행 중, 컨티뉴 하고 있는데 청일전쟁에서 이제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2차 갑오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군국기무처 위에 만들어놨다고 요때 또 폐지하고요. 두 번째 내각을 만드는데 김홍집은 여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박영효가 여기에 들어가고 연립내각이 들어가요. 이거는 약간의 친일적인 게 다분한 그런 내각이 되는 건데 고종이 이때 이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힘은 없죠. 고종이 독립서거문을 바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홍범 14조를 또 반포를 하지만 사실은 고종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혁을 또 하지는 못해요. 자, 홍범 14조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독립할 거다.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쭉 내렸을 때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 만드는 거가 또 있는데 요거 밑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 내용은 사실은 고종이 순수하게 개혁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갑오개혁은 다 일본이 깊숙하게 관여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개혁의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는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정치적으로 두 번째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의정부랑 팔아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내각이랑 칠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조금 촘촘하게 개편을 하고요. 재판소를 설립을 해서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훈련대 시위대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법재판소가 지금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예전에는 이 재판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수령 있죠. 사또. 사또가 자기 지역에서 행정도 하고 때로 입법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재판도 다 해요. 그 지역에서 사또의 권한이 생각보다 엄청 높은데 이제 그거 말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재판은 재판소에서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서 나온 거죠. 재판소를 설립을 해서 사법권에 해당하는 건 완전히 여기로 따로 빼버립니다. 뭔가 근대적인 게 나오기는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교육 입국조서라는 게 있어요. 드디어 학교랑 관련된 뭔가가 나오는데 근대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종이 좀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 시켰다기보다는 우리한테 너무 절실히 필요한 건 인재다. 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근대식으로 우리도 교육제도를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우선은 근대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려면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같은 걸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육성하는 요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에 굉장히 열성적인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가보개혁의 내용인데 바로 연결되는 을미개혁을 한번 볼게요.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실은 여기 안쪽에 또 중요한 사건이 같이 겹치게 되는데 삼국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청일전쟁이 있어요. 청일전쟁이 있고 청나라하고 일본이랑 싸웠는데 일본이 이긴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기고 나서는 드디어 중국을 꺾었잖아요.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일본이 드디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중심 역할을 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일본이 청나라를 다 무찌르고 청나라의 땅의 일부를 요구를 합니다. 요동반도를 내놔 이러면서 배상금도 엄청 많이 가져가고 이거는 이전까지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섬나라였는데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라 육지에 진출을 하는 거죠. 일본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나라랑 일본이 싸우는 걸 전 세계가 다 봤어요. 근데 아무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조그마한 섬나라인 일본이 거대한 호랑이의 등치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을 이겨버리고 그때부터 청나라가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쓱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전쟁에서 이긴 건 이긴 건데 얘네가 생각보다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심기가 불편했었던 게 러시아인데 청나라하고 국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주하고 간도 같은 데 국경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러시아는 언젠가는 만주 일대를 러시아가 차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이 튀어나와서 그쪽의 땅에 좀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이 오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네가 좀 더 성장하기 전에 일본을 좀 눌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발생한 사건이 삼국간섭입니다. 삼국간섭이 뭐냐? 말 그대로 세 개의 국가가 간섭했다라는 건데 삼국간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으로부터 랴오둥반도, 요동반도를 획득을 했는데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꼬셔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야 니네 요동반도 가져가는 거 오바야. 랴오둥반도는 다시 토해내라. 그래서 요동반도를 획득을 못하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땅을 차지했다가 이거를 다시 토해내게 했다는 거죠. 일본은 물론 반환을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동시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반환을 했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왕과 왕비는 이걸 보고서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를 해요. 우린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겨버렸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서 살아야 되지? 라고 우리가 약간 멘붕이 와 있었는데 잘 보니까 삼국간섭이라는 걸 러시아가 주도하면서 러시아 말을 일본이 듣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청나라를 대신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낼 보디가드 역할을 겸할 국가로 러시아를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가 친러 내각을 수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갑자기 러시아랑 막 이것저것 하기 시작해요. 뭐 통역사도 갑자기 좀 뽑아가지고 만찬회도 하고 군사 교관으로 초빙도 하고 원하는 거 뭔지 한번 들어주면서 우리가 급격하게 러시아랑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한테 받을 거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기껏 청나라를 꺾어 놓으니까 더 센 러시아가 조선을 또 이렇게 감싸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 정책의 위기를 느끼고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여기에 중심에 민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비를 제거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또 억지 개혁을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게 되냐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벌어진 을미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을 해요. 양으로 태양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인데 드디어 태양력을 쓰거든요. 요거 두 개 연결돼 있어요. 연호는. 이렇게 하고 군대로 친위대하고 지방대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게 나오고요. 단발령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해요. 단발령. 머리를 지금 남성분들 헤어스타일처럼 짧게 자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남자분들도 상투 같은 걸 틀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데 이거를 자르게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주신 거는 하나, 머리카락도 다 소중하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카락을 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인 기반이나 유대감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또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발령과 태양력을 채택을 했다, 뭐 소학교도 설립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지나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시행이 되는 것들 조금 분류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막 섞어놓고 분리해서 이제 알아내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용을 좀 알아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관파촌이 벌어지는데 을미사변이 터졌잖아요. 을미사변. 이거 경복궁 한복판에서 새벽에 왕비가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시체도 못 찾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국가가 힘이 없으면 궁궐 안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는 궁궐 한복판에서 왕비가 살해당하고 시체를 태우고 가다니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 을미사변에서 고종이 받은 신변의 위협은 굉장한 거였어요. 고종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고종 생각에는 왕비만 싹 죽이고 갔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예요. 아직은 본인이 쓸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죽이지 않아서 살아있구나.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복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가서 러시아 군대의 보호를 조금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원래는 경복궁 탈출해서 가려고 했던 데가 원래는 미국 공사관이었는데 미국 공사관에서는 오는 걸 또 반대했다 그래요. 거절당한 거죠. 그리고 선택한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어서 오렴 이건 아니었어요. 경복궁에서 꺼내준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약간 조건부로 합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너를 꺼내오는 건 힘들어. 꺼내오는 건 힘들지만 네가 거기를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오면 보호는 해주마 였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게 아관 파천이에요.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거죠. 아관으로 파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요것 때문에 러시아가 조선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도 있고요. 자, 친러파가 러시아 공사 베베르하고 같이 고종이랑 연합을 해서 고종 황제와 그 왕자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고요. 을미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왕이 빠져나가 버려서 요 개혁이 중단이 됐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본 대신에 내정 간섭을 해서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 이것저것을 가져가니까 또 미국이나 프랑스가 가만히 보고 안 있죠. 뭐야, 러시아가 다 차지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거의 뭐 뷔페처럼 다 물고 뜯고 하려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일본도 일본인데 사실 우리 역사의 관점에서 일본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리한테 한 행동도 일본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식민지 지배를 안 했다 뿐이지 이권을 가져가려던 목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관계도 안 했겠죠.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종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고종 상황에 좀 이입을 해보시면 왕비가 궁궐 한복판에서 죽어요. 얼마나 쇼크받았겠어요. 되게 충격인데 남의 나라 공서관에 겨우겨우 몸만 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한 1년 더 부살이를 해요. 눈치는 또 얼마나 보이겠어요. 러시아가 달라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지? 이 생각으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안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당장 힘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힘을 강력하게 키우면서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든 국가가 존속될 수 있게 좀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밑에 나오는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사실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에 고종이 어느 정도는 좀 관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재필을 다시 불러들이는 사람이니까. 사실 서재필이 하여튼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천재 오브 천재. 그러니까 수재 소리 들었던 사람이고 이미 10대 후반에 이제 시험도 합격해가지고 벼슬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 눈에 띄었겠죠. 근데 갑신정변의 완전 주요 인물은 아닌데 같이 참여했었던 인물이고요. 그때 좀 젊었으니까 젊다기보다 어렸죠. 근데 이거 실패했잖아요. 도망치죠. 겨우겨우 이 사람 혼자 살아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이 집안이 막 다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 사람을 역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 사람 가족 아버지랑 남자 형제들은 그냥 다 고문받다 죽고 자살하고 난리고 어머니도 자살하고 서재필의 부인도 자살해요. 근데 이때 이 갑신정변 터졌을 때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돌이 갓 지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할머니랑 엄마랑 다 자살하고 할아버지랑 뭐 삼촌들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빠도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그 깐난쟁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애기가 굶어 죽었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서재필이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이거 너무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정부에 의해서 이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휘말려서 죽은 거예요. 대단한 참사를 겪은 거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정말 고생을 있는 대로 하면서 공부를 되게 어렵게 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미국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서재필에게 고종이 다시 요청을 해서 미국인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신문사 같은 거 한번 맡아줄 수 있겠냐 이런 거를 또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서재필이라면은 안 옵니다. 너무 싫지 않겠어요? 고종이란 인물이 너무 밉고 싫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종교에 귀의했었던 서재필 입장에서는 마냥 이렇게 미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고종을 용서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어떤 선진 사회를 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었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을 좀 받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나니까 야 이런 사회 시스템을 나의 조국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수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서재필은 사실상 한국인 서재필이 아니라 미국 사람 서재필이고요. 서재필이라는 자기의 본명보다는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국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만 연설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서재필과 또 주변의 남궁옥 등등등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일부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요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기구를 창설을 합니다. 이 독립협회가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근대적인 민중집회 활동인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시키는 거 합니다. 우리 신분제 폐지됐잖아요.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백정이니 천민이니 이런 거 없어요. 노비제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노비나 백정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하고 시국에 대해서 성토하는 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연결이 되는 게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도에 부산의 그 저령도 영도에 조차하지 달라고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하지 요구에 반대를 했고요. 러시아 은행, 한러은행을 만드는 거 폐쇄한다. 그리고 러시아 재정고문 파견하는 거, 군사 교관하는 거 철수시켜 하는 우리의 이권을 보호하는 운동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활동을 독립협회가 하게 되는 거죠. 이 만민공동회가 확장이 되어서 관민공동회가 됐고요. 이게 실제로 국가의 어떤 정부의 시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정부 관계자가 참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헌의육조라는 거를 결의를 해서 고종이 여기에 오케이를 또 합니다. 헌의육조가 뭐냐?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을 해서 전제황권을 공고히 한다. 이 전제황권은 요거 할 때 이미 우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종한테 힘을 조금 실어주고 서구 열강한테 너무 기대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고종이 추구했던 거랑도 좀 일치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황제권을 좀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이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좀 체득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민중적인 계몽운동으로는 독립문, 모금활동으로 독립문 세우고요. 이거 지금도 있어요. 3호선 지하철에 독립문역이라고 있잖아요. 그 앞에 광장에 독립문이 지금도 서 있고요. 독립관이라는 것도 세우고 토론회랑 강연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독립협회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3개년 시험에서 19번 출제된 거 나오고 있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요거 연결해서 기억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독립협회가 했었던 활동에 마지막에 해산으로 이어지는 활동이 있는데 박정량 내각이라는 게 수립이 돼요. 독립협회의 활동을 마뜩치 않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내각. 그런 보수적인 내각이 있었는데 이 보수내각이 한동안 독립협회 활동을 되게 반대를 하다가 되게 진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량이라는 인물이 주축이 되어서 조금 이제 개혁을 활발하게 해볼 수 있는 내각이 수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박정량 내각이랑 협상을 좀 해가지고 중추원의 관제도 반포를 하고 중추원도 개편하고 일종의 의회 설립 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근대적인 개혁 국가에 알맞는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익명서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 보수 세력이 이거 가만두고 보지 않겠죠? 익명서를 투서를 보내서 이 독립협회가 해산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 독립협회가 궁극적으로는 황제가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루머를 막 퍼뜨리게 되고 이게 고종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 해산시켜 이런 명령이 내려와서 박정량 내각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는 안타깝게 해산이 되고요. 고종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이런 협회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플러스로 군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왜 갑자기 독립협회를 해산을 하냐 이런 거 막 반대 집회 같은 거 하는데 이거 그냥 무력으로 해산시켜버리고요.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해산이 됩니다. 고종이 황제의 자리를 지키고 요거를 유지하는 데 조금 집착을 했었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제도를 유지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사실 왕으로 태어나서 황제까지 자기가 직접 이 내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왕이 없는 국가를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상상도 되지 않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경계하면서 독립협회한테 도움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도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고종이 만들었던 대한제국이 도대체 뭐 했느냐? 사실 대한제국이 옛날엔 이렇게 막 중요하게 안 나왔어요. 너무 조금밖에 유지가 못 됐기 때문에 여기 연도를 보시면 1897년부터 1910년이에요. 13년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되게 짧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끄트머리에 잠깐 나왔다 스치듯이 사라지는 건데 대한제국이 있고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임시적인 형태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임시정부 다음에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조선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대한제국을 좀 평가를 하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건데 고종이 아관파천하고 나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앞에 있는 덕수궁으로 되돌아갑니다. 경복궁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서 왕비가 죽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좀 보호를 받으면서 개혁을 하고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좀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든 다음에 연호도 씁니다.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요. 그 덕수궁 바로 앞에 지금 호텔이 있는 자리에 웨스틴 조선 호텔이 있는 자리에 환구단이라는 데에서 황제의 즉위식을 하고요.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었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는 구본신참이에요. 옛것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고해가지고 다분히 복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점진적인 천천히 하는 온건적인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를 만들고 나서 대한제국 만들고 나서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법안을 발표를 해요. 우리는 황제가 중심이 되는 정점에 있는 전제정치 국가다. 황제권은 매우 무한하다. 자기 힘이 확실히 돼 있어야 개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는데 지방행정구역을 23부에서 다시 13도로 도제도로 바꾸게 되고요. 황제의 직속 군사기관인 원수부를 만듭니다. 국가원수라는 표현 쓰죠. 거기에 원수고요.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요. 이게 가끔 보기에 나오거든요.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를 파견을 해요. 간도까지 케어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반포를 해서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하에 있는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독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는 양지아문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땅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가끔 많이 나오는 건데 지계아문을 설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라고 하는 땅 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예전에 이거 이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문서는 하나로 돼 있었고요. 그게 이 사람의 호구적인 내용이랑 땅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땅 문서가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근대적인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관립 실업학교인 상공학교도 만들고 우리가 그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상공업, 기술에 관련된 학교들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거에는 구한말 일대에 굉장히 혼란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이모군란에서부터 출발해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이 있고 을미개혁이 있고 그 와중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또 광무개혁도 하고 여기에선 우리가 원해서 한 개혁도 있고 원하지 않고 러시아나 청나라나 일본이 낑겨 들어와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한말에 우리의 주변 정세가 흘러가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거의 결과가 어떤지 누구의 힘을 올려주고 누구의 힘을 약화시켰는지 이런 관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